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신뢰 보호 원칙. 행정기관의 적극적, 소극적 언동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지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 이 법치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충남도 지방도지조정에 이제 수용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로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법,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법에 의한, 원래 이제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도로를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데 지역개발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또 따로 났어요. 그러니까 1차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2차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수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 그런 이제 그 자문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1차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2차 사업인정고시가 물론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이 사업인정고시는 관보에 고시합니다.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잘 보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이 됐든 뭐 일반인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업임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갖고 내용이 특정돼서 똑같다 하더라도 형식 논리에서 사업 그 도로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와 지역개발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신뢰보호 원칙 관점에서도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공영수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신뢰보호 원칙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보에 고시되고 고시된 사항을 일반인들이 열람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데, 같은 사업에 다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다른 내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재미난 자문도 하나 들어왔는데, 분묘를 수용할 수 있느냐? 분묘. 행정법적 관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분묘도 수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성물, 상석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작물이니까 수용할 수가 있는데, 분묘는 수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분묘도 수용할 수 있느냐? 행정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법제론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도지방토지조정에 수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행정기관에 의한 그 분묘의 그 개장 절차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건 진행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 강제 수용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죠. 최근 이제 3기 신도시에다가 또 이번에 또 발표했죠. 신도시 개발도 발표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실현되고 이렇게 해서 집값도 좀 안정화되고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집값 참 안정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도 이제 집값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집 사지 말라고 정부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안 샀는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더블 됐어요. 저는 다행히 이제 집이 있어 다행이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라는 게 시장의 원리에 저는 기본적으로 맡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 그 중개보수의 어떤 문제도, 시장에서 뭐 0.9% 상한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 자체적으로 뭐 그 거래 당사자와 해서 조율을 많이 하거든요. 해서 0.5% 다 받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낮춰가지고 반을 낮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상당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도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수료가 낮으니까 좋다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여러 가지 법률적 리스크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그런 법률적 서비스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단순히 거간 뭐 이런 걸로 봐서 너무 그 중개사 시장에 너무 압박을 정부가 가하는 게 아닌가, 저도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0.9% 된다 그래도 그걸 실무에서 다 받는 경우가 흔치 않고, 그럼 이제 조율을 해서 이렇게 시장에 좀 맡겨놓고 뭔가 좀 차츰차츰 이렇게 진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막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그쵸? 막 반발을 사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갖고 이렇게 신뢰 보호 관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이에 당사자인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도 신뢰 보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정책 집행이나 정책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정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보호에 좀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여튼 뭐 얘기를 해도요, 잘 씨알이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원칙이 신뢰보호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룰이 있었다 그러면 그 룰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존재하던 룰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또 이해관계는 충분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정책 수립부터 집행, 그 다음에 그의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뭐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반발을 사고, 또 타방의 이익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합당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 아주 중요하죠. 별표 3개. 이게 뭐 우리 한다 그러면 중간고사 문제에서 1번 비례 원칙을 잡으면 2번 신뢰보호 원칙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판례 이거 한번 별표 쳐놓고요. 여러분들도 잘 좀 숙지를 해둬야 될 그런 중요한 판례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자, 일반적으로 행정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되고,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야 하고, 세 번째, 그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네 번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야 하며, 어떤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해야 할 우리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적 견해 표명, 그러니까 선행 조치, 그렇죠? 공적 견해 표명,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규칙 사유라 하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유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귀책사유 없는 보호가치,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보호 처리, 산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당한 인과관계, 그렇죠?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거나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행행위를 신뢰한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보호 한계, 결국은 뭐 무조건 신뢰보호가 인정된다기보다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과, 그렇죠? 이걸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겠죠. 자, 이거 보면은 사정 변경,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한을 두었다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신뢰보호와 행정구제로 보면은 존속보호, 쟁송을 통해서 존속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보호, 손해전보호, 그러니까 적법한 공권력행위에서는 손실보상, 위법한 공권력행위에서는 국가배상,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신뢰보호의 적용 영역에는 법령의 변경이 제일 좀 많죠. 법령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 개정과 신뢰보호 원칙. 우리가 법률 개정할 때 구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새 법령이 실현할 때 언제부터 시행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다음에 행정계획의 변경, 확약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와 취소 철회권의 제한 법리, 그렇죠? 이럴 때도 항상 신뢰보호 원칙을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실권의 법리, 그렇죠? 행정청도 장기간 걸쳐서 법위에 잠자버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실권의 법리 적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에서 평등대우, 이거 안 된다. 공법상 계약 이런 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부관. 그러니까 혹부리 영감 해가지고 여기 혹 붙었어요. 사업 인정을 하면서 사업 인정을 해주면서 여기 뭐 도로 개설 부관을 붙였다. 자, 이랬다 그러면 이게 바로 부당결부 금지. 여기 도로 부관을 붙였는데 여기가 10만 제곱미터인데 이 도로 구간이 5만 제곱미터야. 그러면은 반을 지금 도로 개설해서 이거 해라.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현실적으로 부관에 의해서 행정이 반대급부를 지키는 경우와 행정상 새로운 음악수단에서 주로 논의된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행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적 근거는 법치 행정의 원리, 행정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인권 존중, 실질법적으로 헌법 제37조 2항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요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당결부 전체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정기관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부과 결부 또는 의존되어야 하고, 그렇죠? 세 번째 공권력행사와 반대구사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실질적인 관련성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원인적 관련성, 하나는 목적적 관련성. 자, 원인적 관련성은
숙적인 내용인 주행정의 불이익,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로 내고요. 목적적 관련성은 뭐요? 행정기관은 부관을 부과함에 있어서 근거범위를 당해 부관의 과업 내용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목적만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적 관련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관이 뭐 대표적인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럼 판례 보시면 수익적 행정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 원칙, 부당결부 원칙에서 위반되지는 않아야 적법하다. 지방자치단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계획 사업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주택사업 계획서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계획 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한하여 사업자가 기부 체납한 토지의 가액은 그 100분의 1에 상당히 불과한데다가 사업자가 그동안 부관에 의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장이 업무착오로 기부 체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 요청서를 보내자 그때에서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이 비춰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확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법 이런 데 보면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사업 시행 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 체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대한 준공 거부 처분은 건축법의 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새로운 의무화 부산에서 공급 거부. 이거는 2005년도에 건축법이 그 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이게 물 끊고 단수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졌고 관호사업의 제한 이런 거. 자, 위반 의혹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위법하게 돼서 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이제 효력이죠.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지역적 효력 이런 걸 쭉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행정법령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죠. 우리가 보통 법령을 개정할 때 시행일 규정함이 일반적이나 시행일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소급의 원칙. 그래서 행정법령에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죠. 또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지역적 효력은 행정법령의 효력은 당해 법령을 제정한 기관이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자, 국가법령은 대한민국 전 영토에 미치고 지방자치의 조례규칙은 지방자치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인적 범위는 우리가 속주지 원칙이죠. 원칙상 행정법령은 당해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행정법규의 규정이 흠결됐구나 이랬을 때는 결국은 행정법규가 흠결됐다 그러면 사법을 유추적용해서 우리가 논리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조리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일강 자료를 봤는데 이 수업은 조금 여러분들 저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순서상의 좀 차이고요. 자료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PDF 파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법을 좀 저거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처음 또 학교 들어오셨는데 스파르타로 지금 계속 진도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전반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만 혼자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교재도 한번 보면서 PDF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시고요. 교재도 구매하셔서 보시면 보시고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행정법의 법리를 잘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계 부동산 법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법인 행정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의 전반적인 또 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국에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위생관리, 방역 이런 관리 철저히 잘 해주셔서 건강에 항상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